김현정의 뉴스 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어제 나온 통계청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에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10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입니다. 경기는 둔화되고 인구는 감소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까지 취업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삼중고로 꼽히고 있죠. 문제는요 앞으로도 이 고용부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경기는 심리라고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합니다만 통계청이 내민 이 수치 앞에서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젊은이가 취업을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 이건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요, 어제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액수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미중 무역전쟁이란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헤쳐가야 할 산이 높습니다. 이럴 때수록 우리가 중지를, 지혜를 모아야 할 겁니다. 오늘 1부에서 이 미중 무역전쟁 문제 다뤄보기로 하죠.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세월호 수장 제안한 기무사입니다. 네, 어제도 우리가 이 기무사 문제 다뤘습니다만, 아니 간첩 잡으라고 만든 군부대가 세월호를 수장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세월호 참사 한두 달 뒤에 기무사가 유가족들을 사찰하며 작성한 문건이 민주당 이철혜 의원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기무사 측이요. 미국의 경우에는 2차 대전 때 침몰한 애리조나호를 인양하지 않고 해상 추모공원을 조성했다면서 세계 각국의 수장 문화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실종자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선체 인양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게 지금 참사 한참 뒤가 아니라 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두 달 뒤에 나온 문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종자를 그득했는데. 수습하려고 실종자를 이렇게 찾는 와중에 그렇게 나온 문건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참사 한 달 뒤 문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성에 호소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건의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무사가 위법적으로 월권 행위를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수사단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구성되고 있죠. 계엄령 검토 문건 그리고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중점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수사단장으로 임명이 됐죠. 또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뺀 해군 공군 측 검사 30여 명이 수사단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강화하는 특별법도 마련된다고 하는데 이번 파문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미군 유해 송환 회담 개시입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다음에 진전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회담이 열린다는 건가요? 네, 오늘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협의를 시작합니다. 앞서 북미는 신원이 확인된 전쟁 포로 또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 합의 이행 차원인데 오늘 송환 방식과 일정 등이 논의될 것 같네요. 송환에 필요한 운구함 158개는 이미 판문점에 대기 중이거든요. 일찌감치 갔어요. 네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앞서서 유해 송환 조치는 신뢰와 확신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르면 다음 주 중 실제 송환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숨고르기 중인 북미 간 대화에 더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게 우리 목표다라는 얘기는 싱가포르 방문 중에 나온 얘기죠, 문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인데요. 그 현지 언론과 그렇게 말을 했네요. 올해 종전선언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죠. 1398표 대 1398표. 한 살 나이 차이로 바뀐 당락입니다. 충남 청양군 얘기죠. 이게 원래는요.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무소속 김종관 후보에게 한 표 차로 졌습니다. 한 표 차이로. 근데 재개표 결과 무효표 처리가 된 한 표가 임상기 후보에게 가면서 두 사람의 표는 1398표 대 1398표 동률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수가 똑같으면? 득표수가 같으면요. 연장자가 당선이라는 게 선거법
그 근거랍니다. 선거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한 살 많은 임 후보가 새 당선이 되는 상황이죠. 이 당선을 의심치 않던 김종관 현 의원은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야, 진짜 기막힌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동률이 나왔어요. 네, 똑같이. 네, 야, 여기까지 전하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치달으면서 우리가 직접 타격을 입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관련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이지만 한 발짝 늦은 대응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또다시 중국의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2천억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는 한 223조 원 정도가 되니까 이 중에 10%면 한 22조 되는 금액을 관세로 물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불과 나흘 전에 중국 제품 34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 물리겠다 발표했던 것까지 더하면요, 한마디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절반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관세는 관세대로 있고 거기에 더 붙이는 겁니다. 이러니까 관세 폭탄이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자 중국도 우리도 보복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맞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미중 무역 전쟁이 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부터 출렁이고 있는데 우리도 걱정이죠. 오늘 첫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 만나보죠. 이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치로 뭐 몇 퍼센트 이러면은 감이 좀 안 잡히고요. 네네. 이게 어느 정도나 관세를 붙인 거, 어느 정도 충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글쎄요, 이거는 거의 매우 초법적인 국제 통상 규범과 법률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그다음에 세계 경제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유례가 없는 매우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런 관세 폭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쓰실 수 있는 용어를 다 쓰신 것 같아요. 네, 초법적이고 급진적이고 전대미문이고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올까 싶을 정도의 그 정도 관세?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의 절반에다가 지금 이 추가 관세를 물렸어요. 예를 들면 그럼 제가 중국에서 수입한 그 중국산 가방을 하나 사려고 그래요. 네. 어제까지는 가게에서 10만 원에 팔던 게 이제 이게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뭐 12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물론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 상품 가격이라고 하는 거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가하고 실제로 판매 가격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원가에 매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품목별로 다 따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 정도면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특히 총액 규모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500억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한 해 거의 총 수출 금액에 그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나라의 한 해 GDP보다 몇 배 더 많은 만큼의 관세가 매겨지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그 정도 양이 세금으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네.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다가 관세 인상을 압박하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대중국 적자가 너무 심하다. 우리 미국 산업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런 건데 맞습니까? 네. 얼핏 보면은 지금 이런 조치들이 흔히 시중 용어로 그 모두 까기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잘 디자인되고 조율된 그런 어떤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그 상품 적자액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오히려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크게 보면은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서비스 무역 흑자 금액은 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모든 관세 지금 상품 쪽에만 지금 관세를 매기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업 쪽은 아니고 상품 서비스는 빠져 있습니다. 대해서. 금융이라든지 특히 중국 유커라고 그러죠. 예. 그 중국인들이 미국 관광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이 막대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아주 조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잘 계산된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적자가 심해 너희 나라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앞으로도 중국이 무섭게 G2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뭐 쉽게 말하면 좀 누르기 위한 뭐 이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계획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원래 세계 무역이라는 거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룰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렇게 막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결정해버리고 나면 땡인가요? 이게 가능합니까? WTO 규범상으로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무법적이고 초법적인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설사 미국이 혹은 다른 어떤 나라가 WTO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예. 그게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뭐 3년, 4년, 5년 혹은 그때 되면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질러놓고 그다음에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WTO가 계속 시비를 걸면 그때 WTO 나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버리면 그만이다. 네. 굉장히 막무가내 행동이네요. 그 정도 행동이라면. 예, 막무가내로 보이지만 그렇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잘 조준되고 디자인된 그런 어떤 지금 조치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말은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동에는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서는 건지 못 나서는 건지 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500억 달러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상품이 지금 중국으로 수출되는 게 그렇죠. 1,500억 달러가 안 돼요? 네. 그런데 반면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총 금액이 5,500억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이 하는 것처럼 보복 관세를 매기더라도 매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때린다고 하나요? 막 관세를 때려봐야 미국이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또 사실상 미국은 지금 절반에 대해서만 이제 때리고 있는 건데 우리는 싹 다 100% 하겠다 이러기도 쉽지 않은 거고.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고민이 깊은 거군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서비스 무역 흑자액이 상당한데 사실 또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게 이 서비스 무역이거든요. 그렇죠. 기재권, 그다음에 금융,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흔히 사업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컨설팅, 뭐 회계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유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으로 보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유커로 하여금 미국 관광을 못하게 한다든지 예전에 사드 때 우리한테 그랬던 것처럼 여권 자체를 안 내주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하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군요. 중국은. 네. 그걸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실행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전에 그걸 가지고서 뭐 협상을 좀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미국이 지금 예고하고 있는 이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옮기기까지 한 뭐 2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 기간 사이에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여기까지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정도만 진행됐는데도 이미 지금 아시아 증시는 출렁거리고 있죠. 우리한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시다시피 중국에 우리 기업 1만 개 이상이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장 최대 규모의 대중국 투자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상품 중에 상당 부분 우리 쪽 제품이거나 우리 기업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중국에 공장 차린 곳들 많잖아요. 그렇죠. 10,000개 이상이 넘습니다. 아무리 우리 브랜드 달고 있더라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그건 중국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관세 물리는 거죠. 네. 서로 얽히고 다 설키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시아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거고 하나의 이유는 그거고 또 하나 출렁거리는 이유는 진짜로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은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소문도 막 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웬만한 조그만 나라들은 바로바로 그냥 그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또 우리 정도 한국처럼 우리 정도 규모가 된 나라도 휘청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중국을 가리켜 세계 공장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장들이 다 진출해 있기 때문에 다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말씀은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 공장 많이 차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미국도 손해를 볼 수 있고 기업들에서 항의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역 전쟁 벌이는 게? 지금 이 정도 규모의 관세 폭탄을 때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에 항복해라, 또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따지자면은. 아니 항복하라는 게 무슨 말? 어떻게 해야지 항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미국이 좀 아프더라도 현재 미국의 어떤 그 상품 분야,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미국의 이 세계 경제 지위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강압적으로라도 미국에 유리하게 돌려놓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중 간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어떤 전략적 의사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주의죠. 그리고 이건 어떤 면에서 또 미국 제일주의이기도 하죠. 그건 것 같아요. 주도권을 우리가 잡겠다. G2라고 우리한테 함부로 덤비지 마. 우리가 왕이야. 뭐 이런 형님이야.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게 무역 전쟁이 어디까지 갈까? 언제까지 가고 어디까지 갈까?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가? 어떻게 예측하세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 사이의 헤게모니 싸움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 당장 이제 한 달, 두 달 말미를 두고 이게 협상을 할 텐데 그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떤 그 헤게모니 다툼에서 우리나라처럼 이 두 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힘으로 혹은 경제력으로 해볼 수 없는 이런 조건에서라고 본다면은 오적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싸움 보면서.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이제는 중국의 어떤 값싼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요인을 가지고 성장을 가져가는 것은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한 그 진출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에서도 이 해외에 나가 있는 투자를 국내로 유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회에 견인책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한신대학교 이혜영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전영자님, 고래 싸움에 새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등 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참. 나영진님은 어마어마한 관세네요. 22조요. 근데 4대강이 22조 아닙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야, 진짜 4대강에 많이 썼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할 때가 됐는데 그 전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들도 뭔가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런 이제 혁신의 노력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환경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행간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교육부가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인하대에 부정으로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보도도 나왔고 뭐 그랬는데 교육부가 확인을 한 거예요. 네, 한진그룹 계열사에 인하대 일감을 몰아준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하대 부정 편입학 조사 결과 발표한 교육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나오면서도 보도는 나오면서도 설마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그동안에 의혹 제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시민단체나 또 학내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교육부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게 1998년이었어요. 미국의 2년제 대학인 힐버 칼리지 대학에 다니던 이 조원태 사장이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학을 했거든요. 2년제 대학 칼리지에 다니던 아들이?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하려면 최소한 전문대 이상 학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조 사장은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졸업을 안 했군요. 졸업장이 네. 없었군요. 조양호 회장도 문제였는데요. 사립학교법상 법인 이사장은 학사행정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예. 조 회장은 인하대병원에서 벌이는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자신이 결제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뭐 청소, 시설공사 등등해서 한진그룹 계열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일종의 이제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제 교육부의 발표 그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돈도 실력이야. 너네 부모를 원망해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맞아요.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을 한진그룹 총수 일가한테 빗대서 같이 비교해서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재단 이사장 아버지 둔 것도 실력이야. 너네 태어나 부모를 보니 원망해. 우리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이었는 걸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원태 사장은 정유라 씨처럼 금메달 걸고 입학 면접한 것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조 회장이 다닌 미국의 2년제 대학의 졸업 기준이 60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조 사장은 그 절반인 33학점만 이수하고 학점도 1.67점에 불과했어요. 예. 졸업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편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졸업도 특혜였습니다. 2003년 인하대를 졸업을 했는데요. 당시에 최소 140점 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조 사장은 120학점 이수하고 졸업을 했다고요.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학점 못 채우면 졸업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97년 그러니까 예. 편입학하기 전에 원래 미국에서 다니던 대학에서 예,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이수했다고 인하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컬리지 다닐 때 인하대에 잠깐 왔다 갔나 보죠? 교환학생으로? 그것도 사실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주장이에요? 교육부는 청강 수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학점도 수업 제대로 청강 듣고 땄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리고 청강 수준이면 학점 인정 안 돼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다시 반박한 게 네. 1999년도에 이 대학하고 예. 학점 교환 협약을 맺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원태 사장이 입학하고 난 뒤에 맺은 협약을 가지고 이상한데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인하대가 거꾸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이란 말이 왜 이렇게 귓가를 맴도는 걸까요? 씁쓸합니다.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일사부재리라 쓰고 뭘 다 지난 일인데 라고 읽는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육부 발표가 나오니까 인하대가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 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어긋난다 이거였어요. 어허. 그러니까 1998년도 교육부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 부정 편입학이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어요. 총장과 입시 업무를 맡은 직원 9명을 징계하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예. 인하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놓고 일사부재리라고 주장하는 건 뭐예요? 다 지난 일인데 라는 의미겠죠. 그래.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어디 인하대뿐이랴입니다. 과연 이런 행각을 벌인 곳이 인하대뿐이겠느냐? 네. 우리나라 사립재단 문제 정말 심각하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교육부가 그걸 묵인해왔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인하대 문제 그동안 시민단체나 학내 동문회, 총동문회가 이번에 또 시위도 했어요. 예. 재학생들까지 다 문제제기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 많은 시간 다 어디다 허비한 겁니까? 교육부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 숱한 대학들 이제 좀 더 교육당국이 매의 눈으로 촘촘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행간 들으니까 힘 빠지네요. 주요선님 힘내십시오. 입으로 갑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요.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뜨겁게 달군 단어가 있었습니다. 성체 훼손 사건.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라는 곳에서 천주교의 성체를 훼손한 사진을 올려서 큰 논란을 빚은 건데요. 결국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천주교의 입장 들으시고요. 과연 이 사이트는 뭘 하는 사이트일까? 여성주의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 이 얘기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목요일 탐정손수호에서는요. 지난주에 그 태국 동굴에 고립된 소년들 얘기를 해봤는데 무사히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약속드렸던 게 우리의 삼풍백화점 사건도 다뤄보겠다. 탐정에서 짚어드리겠다 했지요. 오늘 손탐정이 가지고 오셨네요. 들여다보죠. JTBC가요. 평양지구 개설을 위해서 지금 방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방송국들이 앞다퉈서 평양지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지 권영철 대기자가 와이뉴스에서 짚어드리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어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논란이 정말 뜨거운 사건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워마드 성체훼손 논란인데요. 사건이 이렇습니다. 그제 워마드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예수 XXX 불태웠다. 이런 제목의 글이 게시가 됩니다. 익명의 회원이 작성한 건데요. 이 회원은 자신이 성당에서 받아온 성체에다가 빨간 펜으로 예수를 모독하는 욕설을 막 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차마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체를 불로 태워서 훼손해가는 과정을 사진으로 담아서 인터넷에 게시를 한 겁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는 사제도 못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를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천주교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워낙 원색적인 글이어서 제가 이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하죠. 어제 오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이 워마드라는 곳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전문가와 의견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안봉환 신부 연결을 해보죠. 안 신부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진하고 글은 직접 보셨어요? 네, 아침에 이런 성체를 해소한 사진과 글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딱 보고는 어떠시던가요? 한마디로 그런 엽기적인 행동을 보고 너무 경악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사실 카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은 성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성체를 훼손했다는 게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천주교에서 이 성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거룩하게 축성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받아 모시고 또 이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규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는 지극한 공경의 대상 이렇게 보면 지극한 공경을 드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워마드 회원이 올린 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자는 사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부도 못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다. 이게 지금 성체를 훼손한 이유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발생한 성체 훼손 사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사실 천주교회는 사제 직무를 위해 오직 남자만을 택하셨고 어떤 여성도 12사도의 일원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사제 직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나 남자와 여자의 성평등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이기 때문에. 네.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낙태는 근본적으로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흉악한 죄악, 인간 생명 자체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교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여성도 사죄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낙태죄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신부님. 그렇죠. 그것과 이 성체 훼손의 행동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천주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고
행사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종교의 자유,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 말씀이세요? 예. 예.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으며 예. 그 계열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뭐 지금 천주교의 입장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교인들 분위기는 어때요? 네,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일은 반드시 교황청에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바티칸 교황청에 알려야 된다. 국제적인 네. 이슈로 삼아야 된다. 네, 이게 교회의 어떤 가르침에 따르면 예. 교회는 이런 사건들은 예. 반드시 신앙교리성에 바티칸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중대한 문제는 지체 없이 바티칸 신앙교리성에 알려야 하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세습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조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중대한 범죄는 지체 없이 일단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라고 지금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오늘 내일이 되는 겁니까? 네, 조만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을 맡고 계세요. 안봉환 신부를 통해서 좀 천주교의 입장이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고 뭐 다양성도 인정하지만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 모독 행위를 했다. 바티칸에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워마드라는 인터넷 사이트, 이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이 사이트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페미니스트 철학자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현재 교수 만나보죠. 이현재 교수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5세대 페미니스트 뭐 이 정도로 소개하면 될까요? 네, 끼인 세대네요, 제가. 보면. 그렇죠. 페미니스트시면서 동시에 인문학자신데 그제 이 워마드 사이트에 올라온 성체훼손 사진 보고는 어떠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는데요. 그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 거 보면. 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불편하면서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복잡하다? 네, 복잡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오죽하면 이랬을까? 실제로 온라인 공권은 여성 혐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가 그 워마드인데요. 예. 이제 워마드 안에서 얼마나 남성 혐오가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한테 관심을 집중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자극적인 주제로 이야기해야만 우리의 페미니즘 혹은 우리의 이슈들을 건드려주는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이거 법정에도 설 수 있다는 것까지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을 거다? 그렇죠. 지난번에 시위의 커다란 이슈였던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소위 말하는 이 세대들한테는 굉장한 공포를 주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에도 예를 들어서 미온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사회가. 그랬을 때 이제 느끼게 되는 배신감 같은 것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도 이제 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근데 굉장히 자극적인 사건으로 했을 때 우리한테 관심을 기울여주더라라는 경험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게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금 사회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런 관심조차도 필요하다는 건가요? 부정적인 관심도? 양가적이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미러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이런 사이트들이 알려지게 됐을까? 새로운 페미니즘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운동들이 알려지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었던 사건들 있죠. 뭐 안중근 의사 시와와 보독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할수록 언론이
관심을 가져줬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환기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 결과 7월 7일에 있었던 그런 시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심일지라도 일단 관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 사이트 내에서는 판단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모여서 그렇게 해소를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했었겠죠. 재밌기도 어디 가서 풀지를 못하니까. 관심을 받을수록 사실은 우리의 이슈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구나. 그런 인식들은 이제 많아지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학습 효과에 의해서 자꾸 이런 이슈들이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다라고 일단은 분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문학자로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워마드란 사이트가 도대체 뭐야? 지금 들으시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페미니즘 사이트로 봐야 돼요? 남성 혐오 사이트로 봐야 돼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처음에 워마드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는 여성운동단체 아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 여자만 챙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자만 챙기는 이유에는 여성 혐오가 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여성들을 챙기고 피신시켜주겠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페미니즘을 전면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지만 지켜보면 특히 요즘에는 왜 페미니즘과 우리를 굳이 구분해서 한쪽을 악마화시키느냐 이런 논제의 글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게는 굉장히 페미니즘의 이슈들을 여기서 계속 다루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의 이슈를 다루기는 하는 거죠. 페미니즘의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여성주의, 여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이트가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혐오의 예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예들 몇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 2015년에는 6.25를 한국전쟁을 대한민국 최대 고기 파티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회사 동료 남성의 음료에다가 자동차 부동액을 섞어서 주자 이런 테러를 모의했다가 경찰 수사받은 일이 있었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우 김주혁 씨, 가수 샤이니의 종현 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남충이 사망했다 이렇게 조롱을 한 게 또 문제가 됐었고 이게 다 거기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남성 혐오 사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남성 혐오라는 개념은 없어요. 여성 혐오라는 개념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미소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남성 혐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미러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모든 이 행동들이 미러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러링이란 말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남성이 우리 여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해주겠다라는 게 미러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베 사이트 같은 데서 이런 여성 혐오, 극단적인 여성 혐오 행동을 하면 워마드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왜 일베에서는 우리보다 더한 것들도 하는데 그것을 했을 때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왜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미러링으로서 이런 짓을 할 때에만 우리의 그 흠집만 잡아내느냐가 전반적으로 이들의 불만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식으로 해서 봐라 일베 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성 혐오의 일들을 저지르는지를 봐라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근데 우리 일베에서 그런 혐오적인 행동, 말도 안 되는 행동들 할 때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강하게 제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워마드 사이트를 갖다가 폐쇄시키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강도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왜 한쪽에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것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겠지만 왜 불공정한 그런 판단을 내리느냐. 그런 불만이 깔려 있는 거다. 이런 불만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워마드가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그들의 심정은 이런 거다라는 분석을 지금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페미니스트 선배가 보시기에 인문학자가 보시기에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논쟁을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었고 여태까지 쭉 했어요.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예, 이런 미러링의 방법뿐만 아니라 사실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누가 이 운동에 같이 참여해야 되는가, 가장 우리가 이슈로 타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이고 무엇이고 혹은 어떤 구조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은 초점이 되었던 것은 생물학적 여성만이라는 포지션을 그들이 갖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여성만 여성이다? 네. 그리고 생물학적 여성만 보호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한남 유충이란 말도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게이라든지 노인이라도 상관없고 아이라도 상관없고 장애인이라도 고인이라도 남성이면 모두 사실은 똑같은 조롱을 돌려준다라는 굉장히 그 단순한 원칙을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도 있고 입장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예전에 1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주의자들은 약자들, 사회의 약자들과 연대하는 형태였거든요. 약자, 소수자, 장애인들, 뭐 가난한 사람들과 다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가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여성 외에 남성은 다 배척? 그게 장애인이든 그 남성이 뭐 돌아가신 분이든 간에 남성이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이 워마드 사이트란 말씀이에요. 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제 불편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차별에 대한 이제 그 반대고요. 바로 그런 차별의 경험을 여성으로서 했기 때문에 다른 차별받는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것, 사실 연대의 정치였거든요. 네, 지금 구분의 정치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고립을 초래할까봐 저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중요한 이슈들이 가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이제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한 논의들을 전반적으로 끄집어내서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오로지 온리 여성,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 포지션이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고민이 많고 약간 회의적인 분위기도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고립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끝으로 교수님 입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워마드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마드의 행위에 흠집을 내는 것을 너무 집중해서 말하는 방식이 이 문제들을 불거지게 한 성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가라는 데는 의심을 둡니다. 이 흠에만 집중하는 방식은 악순환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라고 한다면 성평등을 위해서 사실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는가를 먼저 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잘못했다. 하지만 잘못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는 답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사회가 그러한 현상들을 낳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민감한 주제고요.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고민해봐야 될 주제여서 오늘 올려봤습니다. 이 워마드 논란.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서울시립대 교수세요. 페미니스트 인문학자 이현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히 계세요. 예.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인터뷰 들으면서 하실 말씀이 많아 보이는데 네. 일단 참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문자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런 토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앞에 교수님은 워마드 회원 아닙니다. 워마드 지지도 아니고 나는 워마드를 이거 아니라고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다만
이들이 왜 이러는가에 대한 인문학자로서의 분석을 내놓은 거라는 거. 예. 그렇다면 참겠습니다. 예, 지금 아유. 자꾸만 끼어들지 마시고 네. 일단 서면으로 내주시고 토론의 자리도 한번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양쪽의 이야기를 좀 다 들어보고 이 교수님은 이제 분석을 내놓으면서 또 이제 페미니스트로서의 입장 바른 방향은 어딘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문자들 보내주십시오. 예, 보내주시고 저희 다 읽겠습니다. 그나저나 손문원 네? 뭐라고요? 아니 청취자들이 손문어라고 별명을 막 붙여주시는데. 네네네. 월드컵. 네. 지난주에 크로아티아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네. 아직 뭐 우승인지 뭔지 모릅니다만 지금 결승전에 올라갈 팀이 정해졌잖아요. 바로 조금 전에. 네, 그렇습니다. 크로아티아가 결승전 올라갔어요. 네, 프랑스만 이기면 우승이네요. 세상에. 아니, 크로아티아가 원래 이렇게 잘해요? 잘하는 팀이에요. 네. 이렇게 잘하진 않잖아요. 복병이죠. 항상. 그래요? 네네. 지금 결승 올라간 건 처음 아니에요? 사상 최초입니다. 최초입니다. 4강도 두 번째 올라간 거고. 와. 네. 그럼 혹시 우승까지도 내다보세요? 이기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요. 16강, 8강, 4강 다 연장 다 치렀고 또 프랑스보다 하루 덜 쉬고 결승이거든요. 아하. 체력을 정신력으로 어디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응원은 크로아티아. 네. 하지만 손문어 입장에서 볼 땐 우승은? 크로아티아. 이래야 재밌죠? 그렇게 하세요. 예, 네. 그렇게 소신껏. 러시아 크로아티아. 떨어졌네요. 아예 넘어가죠. 네. 자, 손문어와 함께한 손탐정과 함께하는 탐정 손수호.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태국 소년단 얘기하면서도 무사히 전원 구출될 거다, 구조될 거다 이 얘기도 예언했었잖아요. 네. 근데 역시 전원 구조 됐습니다. 이것도 맞추셨어요. 다행이죠. 다행히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취자들께 약속드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삼풍백화점 사건, 거기에도 생존자들이 있었다. 삼풍백화점 얘기도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축구 얘기로 좀 즐겁게 시작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무겁고요. 또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95년에 붕괴한 서울 삼풍백화점 사고인데요. 예. 이 태국 동물소년관은 이게 정반대예요. 사실 태국의 소년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큰 비극으로 우리의 상처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들의 탐욕과 또 무질서가 만들어낸 엄청난 비극인데요. 우리 역사상 최악의 건축물 붕괴 사고이고요. 또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안긴 단일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주 분량으로 눌러 담았습니다. 정말 이거를 다 풀자면 한 3주는 해야 될 거다. 네. 송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주 분량으로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우선 삼풍백화점.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백화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서요? 삼풍 건설 그룹이 있었어요. 네, 이준 회장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60년대에 중앙정보부 인맥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군사용지를 이제 불화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개발되면서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7, 80년대 강남에서 건설 사업을 했습니다.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외인 주택단지 철거 부지에 삼풍 아파트를 지었고요. 이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상가 개념으로 인근에 바로 옆에 삼풍백화점을 지은 거죠. 단지 상가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 상가 개념으로? 그렇게 따지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붕괴되기 전에 직접 이 아파트에 갔던 분도 많이 계실 많죠. 거예요. 네, 지금도 방송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그 당시 규모가요. 뭐 그냥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89년도에 개장했는데요. 이때 기준으로 그 단일 매장으로는요 전국 2위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크기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들을 많이 팔고 이미지 자체가 고급스러운 백화점이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뭐 안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었거든요. 건물 안에 분수가 있었다는데요. 규모도 크고 또 이제 당시에 또 신흥 부촌인 그 강남 그 고객을 노리면서요 해외의 그 고가 브랜드를 많이 팔았대요 제품을. 그래서 심지어 쓰레기통. 그리고 또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 이것도 이제 비싼 수입품을 판다고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대명사였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겁니다. 네, 이미지는 고급을 추구했지만요. 건물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게 붕괴 전부터요 위험 신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알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에 어떤 신호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미세한 진동이 계속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붕괴 2년 전에는요, 이제 삼풍문고라는 대형 서점을 유치했는데요. 이게 서점에 책이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결국은 균열이 급속히 이제 증가했고요. 서점 때문에? 네, 1년 2개월 만에 철수시키긴 했는데 이미 건물 뼈대가 구부러진 상태가.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서점이 들어왔다고 해서 건물이 뼈대가 휘어지면 그게 정상입니까? 참 잘못 지은 말도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또 붕괴 2달 전에는요. 5층에 있는 식당과 천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바닥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2달 전에. 결국 5층을 폐쇄하고요. 이제 그 토목공학자를 불러서 기본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 한 거예요. 네. 또 사고 전날에는요. 이 콘크리트 속에 이제 박혀 있어야 되는 철근이 뚫고 나왔습니다. 지붕으로 뚫고 나왔어요. 이 이상 신호죠. 또 5층 음식점 일부는 아예 내려앉았고요. 또 당일 아침에는요. 사고 당일 아침에는 5층 식당가에서 기둥과 상판 사이에 무려 10cm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10cm가 틈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붕괴가 시작된 거죠.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제 천장에 금이 가면서 떨어진 그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떨어질 거잖아요. 식당가에서 음식 시켜놓고 밥 먹는데 그 밥에 천장에서 그 떨어진 콘크리트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급 식당에서. 네, 그렇게 되고서야 식당가만 폐쇄했습니다. 그 귀중품 판매 매장에서 판매하는 그 판매품만 1층으로 옮기고요. 상품권 매장도 5층에서 1층으로 옮겼어요. 식당가는 닫고 또 계속 영업을 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붕괴에 대비한 조치를 좀 취하기는 했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긴 했어요. 이게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경영진은요. 이제 사고 당일에 오전에요. 천장이 가라앉고 물 쏟아지는 그런 5층 식당가의 상황을 보고 나서야 감리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붕괴 5시간 전에 5층에서 이제 큰 소음이 들렸어요. 고객들이 신고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옥상 에어컨의 진동 때문에 기온이 더 커지면서 난 소리란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그냥 에어컨 가동을 중단시킵니다. 자, 여기서 또 기막힌 거죠. 균열 때문에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서 에어컨 가동을 전면 중단할 정도가 되면 백화점을 폐쇄를 하고 손님들 일단 내보내야지. 에어컨 끄고 계속 영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이제 6월 29일인데요. 서울 지역 최고 기온이 29도였어요. 에어컨 껐더니 굉장히 덥죠. 더웠겠죠.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쇼핑 그만두고 백화점을 떠나서 화를 피한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근데 그래도 영업을 계속한 거예요. 대피 안 시키고. 붕괴 3시간 전인 오후 3시에 감리사 직원이 도착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또 4시부터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감리회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점검했더니 건물 안전에 중대한 이상이 발견됐다. 영업 중단하고 긴급히 보수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어요. 하지만 경영진은요. 매장 폐쇄를 두고 혼란을 보였고요. 또 일부 경영진은 이제 회장에게 고객 대피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준 회장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수공사를 하자라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정말 어이없는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붕괴 1시간 전인 오후 5시 4층 천장부터 내려앉기 시작해요. 고객들이 4층으로 가는 걸 막기는 했어요. 하지만 영업을 계속하는데요. 경영진도 대책회의를 계속합니다. 이제 붕괴 17분 전인 오후 5시 40분. 당시 그 시설부장 이모 씨가 급하게 전화해서요.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는데 이 전화를 받은 이준 회장과 임원들은 회의를 중단하고 백화점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이 상황. 붕괴 17분 전입니다. 자기들은 전화를 받고 백화점을 빠져나갑니다. 회의하다 말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고객들한테는 안내방송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요. 안 한 거죠. 자기들만 빠져나갔는데 이때 심지어 지하 1층에는요. 이준 회장이 큰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걸 아는데도 이 큰 며느리도 그냥 놔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17분 후에 백화점이 무너진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사고 발생 7분 전에 이제 그 더 큰 소리가 건물에서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서야 직원들이 모두 긴급 대피하라라고 소리를 이제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대피한 고객도 있지만 지하 식당가에 있던 사람들은 뭐 전혀 듣지 못했고요. 그렇죠. 붕괴 직전에야 직원들이 비상벨을 울렸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많이 들었고. 근데도 저는 지금 소름이 다시 쫙 끼칩니다. 그날의 그 기억이 저는 너무 생생해서 정말 지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지상 5층 건물이었는데요. 이제 건물 옥상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가 5층 위로 떨어졌고요. 그 충격으로 계속해서 아래층까지 다 무너진 건데 불과 20초 만에 지하 4층까지 모두 붕괴됐습니다. 1,500명의 사람이 그대로 매몰됐고요. 결국 500명 넘게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어떻게 20초 만에 지하 4층까지 다 와르르 무너지느냐. 그 과정은 여러분 들으셨죠? 벌써 몇 달 전부터 붕괴는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20초였던 것뿐이지 붕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20초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로 어이없는 사고.
결국은 부실공사가 원인인 거죠. 네,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게 바로 부실공사죠. 예. 애초에 그 설계가 이게 그 아파트 주민을 위한 종합상가였어요. 그런데 완공 직전에 건축주인 이준 회장이 용도를 백화점으로 변경하고 또 4층이던 설계를 바꿔서 5층까지 오리라고 요구합니다. 증축을 한 거예요? 시공사가 좀 붕괴 위험성이 있다면서 거부했어요. 그러자 이 계약을 파기하고요. 계열사인 삼풍건설산업에 시공을 맡겨서 증축을 강행합니다. 결국은 안 된다고 하는 대하고는 계약을 깼어요? 네. 계열사에게 맡긴 건데 이 구조상으로도 고층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구조였어요. 게다가 내부 공간 넓히겠다고 기둥을 제거했는데요. 또 남아있는 기둥도 지름을 줄여서 32인치 기둥을 23인치로 시공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도 몇몇 기둥은 또 4분의 1씩 더 잘라버렸습니다. 또 철근도 비용 아끼겠다면서 부적합한 걸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 건축 전문가들이요. 건물이 무너져내는 게 이상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6년이나 버틴 게 기적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죠. 버틴 게 기적이다. 청취자 정광준님 외에 많은 분들이 세월호하고 똑같네요. 거기도 불법으로 배 증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 먼저 빠져나간 것도 똑같고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두 번째 원인 뭡니까? 네, 대책 없는 경영과 운영인데요. 경영진이 6년 동안 계속해서 건물 붕괴를 재촉한 셈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형 서점 유치 마찬가지고요. 또 처음에는요, 이제 불법으로 증축된 그 5층에 좀 무게가 좀 적은 롤러스케이트장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건물 이미지 안 맞는다라고 해서 대형 음식점을 설치했고요. 또 이게 냉장고, 조리시설, 또 바닥에 온돌 난방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온돌 시설만 해도요, 건물 3개층. 건물 3층 무게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옥상에 있었던 에어컨 냉각탑은 더 어이없는데요. 총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 무게만 36톤. 냉각수 채우면 무려 87톤. 구조상 견딜 수 있는 무게의 4배. 이것 때문에 초기부터 진동, 물샘 현상 발생했어요. 아까 난방이요? 온돌이요? 온돌 시설에다가 에어컨에다가 이게 문제되는 것들을 다 쟁여놨네요. 그렇습니다. 부실하게 지어놓고. 그런데도 허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허가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세 번째 붕괴 원인, 관리 감독의 엉망인데요. 처음부터요. 참 놀랍게도 준공검사 없이 가사용 승인만 받고 개점했는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는데 백화점이 문을 열었어요? 네. 이게 준공 승인 전까지 개점할 수 없는데요. 안 되죠. 심지어 4층, 5층은 공사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도 개점했고 이게 삼풍백화점이 정식으로 준공 승인 받은 거는요. 개점 후 9달이나 지난 후였어요. 심지어 붕괴 8개월 전인 94년 10월에는요.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지하 1층에 구조 변경 공사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위법 건축물 판정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법을 다 무시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멀쩡히 계속 영업을 한 거고요. 다 눈 감아준 거예요. 눈 감아준 거죠. 공무원들이? 네, 눈 감아준 거고요. 또 심지어 원래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없는 건물인데 공무원에게 뇌물 주고 부지 용도를 변경해서 공사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죠. 옆에 있던 삼풍 아파트까지 연쇄 붕괴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나마 그게 다행일 정도. 여러분 제가 3주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좀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정말 제 한숨이 땅이 꺼질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정도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속이 터집니다.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지금은 달라졌을까? 23년이나 지났거든요. 사실 관련자들 재판, 처벌, 사후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고 많아요. 이거는 또 좀 나를 따로 잡아서 대형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사례만 한번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삼풍 사고 이후에요. 전국에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평가 실시됐어요. 그래서 전체 고층 건물의 약 15%가 이제 개축이 필요하고 또 전체 건물의 80%가 크게 수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진단 나왔거든요. 2%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당산철교 비롯해서 여러 구조물들을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법도 이제 변경이 됐고 또 중앙 119 구조본부도 창설됐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달라진 게 있긴 한 거예요. 있긴 있네요, 진짜. 하지만 오늘 한번 언론의 당시 취재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삼풍백화점 당시의 언론 취재? 네, 당시에 그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취재 열기 대단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항공 취재 경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방송사마다 헬기로 촬영했는데 그 진동으로 후속 붕괴 우려가 나왔고요. 무너진 상태였으니까, 잔해였으니까. 또 소음 때문에 구조대원이나 생존자의 목소리가 묻혀서 방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취재하는 사람들 소음 때문에? 네, 헬기 소음. 헬기 소음 때문에. 또 한 기자가요. 지금 갇혀있던 생환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게 눈이 부시기 때문에 시력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담요로 감싼다라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동시에 예. 조명을 또 생환자 얼굴에 비추기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기레기 같은 행동들을 많이 했군요. 네, 그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비좁은 공간에서 구조작업 중인데 취재진이 들어와서 방해하거나 또 잠깐 쉬고 있던 구조대원에게 마이크 대고 인터뷰 요청하기도 했고요. 예. 또 심지어 목숨 걸고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에게 예. 지금 생방송 중이니까 비켜달라 라고 말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진짜요? 다 싫어하죠. 지금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23년 전이니까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그때도 판단은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럼요. 예. 이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되고요. 고쳐야 되고요. 태국 동굴소년의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다 구조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 23년 전에 이런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걸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예,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기억입니다. 산풍 무너지기 전날까지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고재영님 그러셨어요? 직원이셨군요. 그 백화점 직원이셨군요. 그 자리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계속 전화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고 이정혜님은 제가 그 근처 회사에 다녔습니다. 퇴근하고 있는데요. 천지가 울리듯이 쾅 소리가 났어요. 산풍에 다니던 직원 친구와 이분은 친구가 또 거기 다녔군요.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고 그 친구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5980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모시던 건설회사의 부장님이 와이셔츠를 구입하러 거길 가셨어요. 그리고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희생자, 지금 뉴스쇼 청취자들만 해도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거였는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너무도 어이없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기가 차고 화가 나는 거죠. 예. 무하마드 얘기 들으시고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김정랑님 그냥 일배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 0917님 페미니즘이라는 말로 혐오 표출에 대해 동의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혐오는 혐오고 페미니즘 이거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대맘 님도 이건 페미니즘도 아니고 페미니스트도 아니다. 예. 혐오에 혐오로 답하는 건 갈등만 조장하는 일이다. 2310님 하셨고요. 3424님은 교수님이 제시하신 그 해법에 동의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혐오하는 그 잘못된 표출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것으로 혐오로 답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에 동의한다. 예. 고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참 또 산풍 얘기하니까 우리가 먹먹해지네요. 네, 먹먹해져요. 참 그 비 올 때 기자들도 현장에서 이 취재를 하다가도 구조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고. 그때 고생한 기자들도 있고 정말 저 잘한 기자도 있는데 아까 손 탐정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취재했던 기자들은 또 욕도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재난에 대한 우리 취재 매뉴얼도 좀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뭔가 다 좀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세월호 때 보면 별로 나아지지도 않았죠. 사실 언론사 형태는. 그래요. 여전해요. 네. 언론사들은 아직 반성할 게 많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모로. 자, Y뉴스에서도 오늘 언론 얘기를 갖고 오셨어요? 지금 JTBC 이제 권석천 보도국장 등 8명이 지난 9일부터 평양을 방문하고 있죠. 예. 오늘까지 아마 방문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가서 이제 남북 언론 교류 문제, 평양 지국 개설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저는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그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 평양 지국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JTBC만 한 겁니까? 아니면 다 신청했는데 JTBC만 허가를 받은 겁니까? 지금 평양 지국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8곳이라고 이렇게 정부 핵심 당국자가 그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아마 정부에 직접 낸 곳도 있을 것이고 베이징 루트를 통해서 북측 민화협이나 이쪽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8곳 중에 JTBC가 제일 먼저 티켓을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동안에 뭐 봄이 온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그리고 통일농구대회 때 뭐 언론사, 방송사, 중계진들이 갔다 오긴 했는데 예. 평양 지국 설치를 방문 목적으로 해서 JTBC가 처음으로 들어간 거죠. 이건 상당히 좀 공영 언론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그런 일입니다. 왜 JTBC를 북한이 선정했을까요? 제일 먼저 티켓을 줬을까요? 북한의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선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의 보도 태도 때문이 아니었냐,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연합뉴스나 KBS 국가기관 통신사 공영언론이니까 이쪽이 가장 규모도 크고 전 세계로 타진하는 능력도 크지만은 지난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결 반북 대결적인 보도 태도를 유지해 왔죠. 그 부분이 북한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냐라는 뭐 이건 우리의 생각 분석입니다. 그건 실제 이제 북측을 접촉한 JTBC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 5월이죠. 예. 북한 여정호원 탈북 문제를 JTBC가 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본격적으로 다뤘죠. 류경 식당이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아마 북한에서는 가장 호의를 갖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 식당 종업원들이 자의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국정원 기획에 의해서 모르고 왔다라는 그걸 JTBC가 보도했잖아요. 그 그게 북한 마음에 들었다. 허강열 씨뿐만 아니라 북한 여정호원들 직접 인터뷰를 해서 자의가 아니다는 걸 보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에 북한 조평동 리성근 위원장이 손석희 선생이랑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질문하오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한 JTBC 기자를 나무라듯이 호감을 나타내는 말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북한이 JTBC를 먼저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평양 지국이 설치되는 겁니까? 한 번 갔다고 뭐 당장 뭐 평양 지국이 설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거고요. JTBC 관계자도 지국 설치는 말이 안 된다. 희망사항일 따름이다. 아마 신청 사유에는 그렇게 썼겠지만 기대를 하고 간 것은 아니다. 그래요. 정부 핵심 당국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JTBC가 방북해도 이렇다 할 성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저는 그 다른 방송국들이 속이 탈 것 같아요. 특히 공영방송 KBS 또 뭐 이런 곳들 국가기관 통신사도 있고 이런 데서는 지금 입장이 어때요?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는 연합뉴스와 KBS가 평양 지국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죠. 연합뉴스는 평양 지국 1호의 주인공은 연합뉴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연합뉴스는 이미 베이징 채널을 통해서 공식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북쪽의 답변은 없는 상태고요. KBS도 남북교류협력단을 다시 만들어서 북한과 끊어졌던 관계 등을 복원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뭐 CBS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CBS가 그동안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금강산 통일 콘서트 통해야를 여러 차례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국 직원들도 금강산에 가가지고 이 콘서트를 여러 차례 했어요. 저는 그때 사실은 방송 때문에 못 갔고 언젠간 나도 차례가 오겠지. 나도 통해야로 금강산 갈 수 있겠지 했는데 결국은 중단이 됐잖아요. 남북 교류가. 남북 관계가 단절되면서 못 가게 됐어요. 중단됐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이 됩니다. 각 언론사들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지금 언론사들 공영 언론사들과 뭐 지금 말씀하신 연합뉴스, KBS 이런 데는 상당히 충격받고 있겠어요. JTBC가 먼저 허락받은 걸 보고는. 이른바 멘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멘붕 상태입니까? 상당히 뭐 그렇죠. 뭐 저도 여러 사람들 각 언론사 관계자들 통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속이 쓰리다, 멘붕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사실은 그 연합뉴스 대주주인 연합뉴스통신진흥회 강기석 이사장이 지난 8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남북 언론 교류 작업을 선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던 연합뉴스나 KBS 등 공영 언론 관계자들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강 이사장은 지난 시절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서 조중동보다 더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코 덜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공영 언론에 대해 북한이 치를 뜨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업보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언론사들은 왜 이렇게 다 앞다퉈서 평양 지국을 개설하려고 하는가? 왜 서두르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어쨌든 선점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 방송사들은 지금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치열한 경쟁. 치열합니다. 예, 지상파 3개사의 4개 채널, 종편이 4개 채널, 보도 PP가 2개 채널, 그리고 시사를 다루는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관련 소식을 누가 제대로 독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JTBC 방북이 알려진 뒤에 JTBC가 북한 주요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독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거든요. 인터뷰설이 막 돌았죠. 이게 그렇게 손석희 사장이 누구랑 인터뷰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언론들은 JTBC 보도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양 지국을 개설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JTBC도 이번에 방북을 하면서 북측과 공동 프로그램 제작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걸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JTBC 관계자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도 촬영하고 지금 스페셜 다큐로 북한의 맛집과 유명 관광지를 촬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KBS는 보도뿐만 아니라 예능과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그 콘텐츠 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과거에 왜 사육신 같은 드라마도 공동 제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렇게 이제 뭐 연합뉴스는 북한 문화재 취재와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등 얘기가 나오고 이런 방송사들이 들어가면은 뭐 예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큐, 드라마 이런 제작 등의 북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뭐 스포츠 교류, 무슨 뭐 가수들의 공연 교류 이런 거 많은데 언론사 차원의 교류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KBS나 MBC나 각각 이제 SBS나 다양하게 채널이 있었습니다. SBS는 가령 뭐 유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 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SBS가 독점적으로 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일회성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었지 지국을 설치해서 그런 게 없었죠. 상시적으로 하는 건 없었죠. 지금 해외 언론들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육자회담 국가 중에 유일하게 북한에 지국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미국도 AP통신이 있고 처음에는 AP통신 지사인 APTN이 들어갔다가 AP가 2011년인가가 아마 들어갔죠. 미국은 없는 줄 아셨을 텐데 뭐 중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있어요. 우리만 없어요. 예, 그런데 상주 기자는 없는 방식이고요. 미국은 북한의 직원을 채용해서 일본도 그렇고요. 이제 뭐 특파원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국은 언론사 교류가 활성화되면 저는 남북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언론사들이 직접 정보를 많이 접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추측 보도나 오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번처럼 현송월 단장이 총살당했다 그랬는데 버젓이 우리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모로 필요한 조치고요. 청취자 주요선님은 아까 제가 통해야 금강산 못 간 게 한이 된다고 그랬더니 현정 씨 한 좀 풀어주십시오 이러셨는데 제 마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CBS에 응원 문자 보내주시네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탐정 시간에도 이 기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 또 Y뉴스에서도 언론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더 열심히 진실의 소리를 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약속 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